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압류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 악화에 밀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03포인트 오른 7,556.63에 나스닥은 2.69포인트 내린 1,467.9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주택압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총 2,750억 달러를 투입해 900만 명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집을 차압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0월에 예상했던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1%보다 급격하게 위축돼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3%를 기록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은행들의 출자로 민간 중심의 캠코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이 이르면 올해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공포된 경제교육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순금 한돈중의 도매 소매 가격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어선 20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경기 불황 속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요. 금 가격이 말 그대로 정말 금값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각국의 금값이 유례없는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금 사재기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금값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자, 오는 3월, 4월 이제 봄부터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결혼 준비, 특히 혼수장만 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주택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04% 오른 7,555.6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날 폭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 때문에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산업생산 등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정부가 주택압류 급증을 막기 위해 총 2,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788점 차이로 0.1%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18% 내린 1467.97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주택 대책 규모가 이제 당초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500억 달러를 좀 훨씬 넘는 그런 규모다. 이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버락 오바마 정부는 HIS라고도 불리는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을 통해 미국민 900만 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고 더 이상의 주택압류 확산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연방기금을 통해 모기지 회사에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모기지 회사가 대출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가계에 대해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에도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이렇게 주택압류를 막고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데 총 75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재무부가 미국의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에 부실 모기지 자산을 인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티머시 가이스트너 재무장관은 이 같은 부실 모기지 자산 인수가 향후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우울한 경제 전망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증시에는 별다른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자, 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됐죠. 예, 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3%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10월 전망치인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1%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FRB는 올해 실업률도 종전의 7.1%에서 7.6%보다 크게 높아진 8.5%에서 8.8%로 전망했습니다. FRB는 또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 회복이 아주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도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미국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8%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도 46만 6천 채로 한 달 전보다 16.8%나 급감하면서 4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네, 자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어제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전날 종가보다 0.9% 하락한 배럴당 34.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2.7% 떨어진 배럴당 39.9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가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주택대책 발표와 부진한 경제지표 때문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달러는 유로와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달러당 93.79엔에 거래돼 전날보다 1.49엔이나 올랐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552달러에 움직여 전날 뉴욕 후장 가격인 1.2608달러보다 0.0056달러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결국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인데요. 미국 외 나머지 지역의 경제 전망은 더욱 나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주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규동 지점의 심혁 팀장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3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보이다가 네. 개인이라든가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1113포인트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한 14포인트 정도 밀려서 1.24% 정도 밀렸고요. 거래량은 좀 활발한 모습 보였습니다. 5억 9천만 주 정도 됐었고,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끝나면서 거의 한 10억 주에 가까운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어제 그리고 코스닥이 그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또 상승세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띄고요. 예, 결국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중소형 관련 종목들, 테마 관련 종목들이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을 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의 집중화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그 테마를 붐을 일으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특징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또 선물 부분에 또 순매도 계속 지속됐다는 부분이 좀 장중에 반등을 주는데, 코스피 시장은 좀 반등을 주는데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보인 종목들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대림산업이라든가 그다음 삼성전기, 삼성증권, 제일모직, 부강약품 같은 종목들이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일단 보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 뭐 순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5일간 보였던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고려아연, SK텔레콤, 코리안리,
다우 기술 같은 종목들이 뭐 눈여겨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그 매도 규모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전전일 같은 경우는 2천억이 조금 못 미치는 순매도세였는데 전일에는 또 3,745억,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주식들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인 그런 특징주들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최근에 뭐 특징주가 워낙 많다 할 만큼 그렇죠.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뭐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속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고 뭐 작전주다 뭐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이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눈여겨 보이는 부분은 결국은 LED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금호전기인데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LED 부분의 성장 부분, 뭐 엔화 강세로 인해서 신규 거래선도 만들어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분에도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기도 화성 쪽에 이제 토지 보상금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금호전기는 가격대 한폭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LED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대장주는 서울 반도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어제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로 해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종목은 어제도 그 급등을 보이는 종목 중에서도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뭐 항체의약품 시장이 뭐 연평균 한 13%를 계속 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눈여겨 보여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RNN 바이오라든가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K증권인데요. 증권업계에서 M&A 관련돼서 또 반등을 줬던 부분이 또 특징이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테마별로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좀 순환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 부분이 누적 순매도 부분으로 한 32,000계약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물 선물 공이 외국인들 매도를 지속할 경우에는 강한 반등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468원까지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고 7일째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환율 급등 부분이 결국은 매매 그 심리 부분을 조금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종합주가 지수 상에서 한 1,100선 지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선 구간에 지지를 한다면은 박스권 흐름이 이루어질 거고, 그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 흐름들이 종목별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가장 관건은 이제 21선 회복입니다. 1,130선 회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미약합니다만은 이틀 동안의 갭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갭은 일정 부분 메워지는 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반등이 결국은 이 21선 자리에 1,130선의 그 회복과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느냐 여부가 매수 심리를 호전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투자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제 그 12원 50전이 상승한 1,468원, 거의 뭐 1,470원대인데, 이렇다 보면 뭐 1,500원대를 돌파하는 게 시간 문제다. 오늘 중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염려가 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이게 환율이 1,500원 시대를 만약이라도 열게 된다면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뭐 환율 1,500원대 바로 눈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 부분이 결국은 지난해 이제 1,500원대 1,500원대를 넘어섰던 부분과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 달러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나타났던 내부적인 요인이라 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동유럽 국가의 디폴트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 외부적인 대외 요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은 환율 부분도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1,500원대 넘어설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1,500원대 육박한다면은 결국은 환율 관련 종목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상승 부분은 일본 시장의 엔화 강세 부분하고 또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수출 경합도가 높은 종목, 그렇다면 업종별로 본다면 IT 업종이라든가 자동차, 기계, 화학 같은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환율 수혜 관련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코스피 대비해 가지고 상승률에 비교한다면 한 18%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화 수혜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 중소형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가 경쟁력도 있고 또한 그 시장 점유율이 꽤 높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주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많게는 뭐 2배 이상까지 급등한 그런 종목들도 그렇죠.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 테마주 급등이 가장 눈에 띄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도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나도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테마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바이오 관련 종목, 태양광, 그다음에 LED 관련 종목들, 또 풍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금 가격이 20만 원 이상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광 관련 종목이 또 한성 엘컴텐 같은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테마주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 길목 지키기 식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추격 매수를 한다면은 이 부분은 수익률이 좀 내기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서 특징주 중에서도 서울 반도체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종목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오늘 아침 시가가 높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어제 사신 분들보다도 그 장중에 사신 분보다도 가격 제한폭 이상으로 매수세를 15% 내지 20% 가까이 올라서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그 부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다음 테마를 쫓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키 맞추기 부분에서 좀 수익률이 그나마 덜 따라갔던 테마주들을 다시 한번 선침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100선 밑에 박스권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증시 격언에 이제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이런 그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격언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깨에서 사는 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좀 위험한 그 투자 패턴은 좀 행동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테마라든가 이제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어떤 테마가 혹시라도 좀 부상할 수 있을지 짚을 수 있다라면은 짚어주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테마 관련 종목에서도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키 맞추기 맞춘다면은 LCD 관련 종목들이 조금 좀 주춤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CD 관련 종목에서 중소형 관련 종목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꽤 높고 원가 경쟁력 있는 종목 한 종목 가져나왔습니다. 한솔 LCD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LCD 패널 업체들 가동률이 작년 12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 전환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해가지고는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주게 되면은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단가 인하 압력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백라인 유닛 사업 부분도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회사 한솔 라이팅 부분의 CCFL 사업 부분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한솔 LCD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 부품 업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주십시오. 매수가는 60분 차트상에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반등을 강하게 줬던 자리에서 2만 한 500원대 가격 정도면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그 기존 가격 정도는 잘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2만 500원대를 매수가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일봉상에 이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17,700원입니다. 조금 좁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기준선 자리를 꾸준하게 잘 타고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면 추세적으로 좀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서 60주 이평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60주 이평선 자리가 24,800원대 가격 되는데요. 구름대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8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
최근에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저가 매수에 유입되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솔 LCD에 관한 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한 기업을 준비하셨죠? 예. KIC라고 해서요. 제철 플랜트 쪽, 코커스 쪽에 네.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철 플랜트 코커스 이동 설비 부분에서는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고, 작년 4분기 뭐 어느 업체든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만 이 업체만큼은 4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 부분은 425억 정도였고요. 이 부분은 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영업이익 부분도 한 38억, 그다음 149% 정도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2009년도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인도 부샹 스틸의 이제 오리샤 제철소의 공급 계약 178억 정도 공급 계약이 2009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09년도 그 실적 개선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KIC, 코커스 이동 설비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최근에 이제 60분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최근에 급등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 국면은 전환선 구간에서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전환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6,550원대를 매수가로 설정을 해두고요.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기준선보다는 한 21선 이평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6,060원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6,060원대면 박스권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정 국면으로 보일 때 손절가는 6,060원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60주 이평선 자리 마찬가지로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8,600원 자리고요. 이 자리를 또 넘어선다면은 뭐 9,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각 그 증권사 레포트를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9,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하고 대비한다면 한 9,000원, 10,000원 정도도 목표가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IC와 한솔 LCD 이 두 기업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들어 상당히 많은 테마들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요즘에는 어떤 그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한 자산재 평가를 실시하면서 재무제표가 상당히 개선된다라든가 부채 비율이 뭐 줄어든다든가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보유 자산에 대한 그 가치가 이제 좀 다시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해서 좀 하는 것도 약세장을 예상한다라면은 그런 그 가치주에 대한 접근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뭐 이탈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면 경기 방어주라든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자산 관련 종목들도 관심 가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앞으로는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시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차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전일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두 시장 모두 강세로 좀 출발했다. 끝까지 강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의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볼까요? 네, 강세 출발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3% 하락을 비롯해서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1.03, 한국전력 마이너스 0.61, SK텔레콤 마이너스 0.79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빅5 가운데 4종목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대중공업만이 현재 플러스 0.50%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체면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마이너스 0.81%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중국 시장에서 생산 판매가 모두 4위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0%로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는 현재 플러스권, 그리고 KB금융은 마이너스권으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 금융주가 그래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 밖에 삼성중공업과 우리금융 등 금융주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꽤나 많이 눈에 띕니다. 조선주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플러스 1.12%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밖에 현대 미포조선만이 조선주 중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와 하락세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LG상사, SKC, 부광약품, 그리고 금호석유 등등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S&T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한 150여 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무급휴직을 노사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자, 코스닥이 움직임은 상당히 강하네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5.26%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평산이 플러스 2.86, SK브로드밴드 2.30, 태웅이 플러스 2.26%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 CJ홈쇼핑, 현진소재,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1%대 중반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터파크와 네오이즈게임즈 현재 2%대 중후반의 상승, LNF와 휴맥스는 3%에서 4%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세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때 보신 것처럼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약간 보합세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강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세이고요. 포스코, 한국전력, SK텔레콤 모두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고요. 현대중공업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1%고요. L전자가 플러스 0.27, 신한지주가 플러스 1.69, KB금융은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삼성중공업, 우리금융, 롯데쇼핑,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등 반도체 관련주와 조선주 그리고 유통주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코스닥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여전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딱 하나 키움증권만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메일륨 역시 마이너스 0.94% 하락,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이너스 0.4%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모든 종목들이 특히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강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SK증권 투자 분석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개장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오바마 행정부는 2,750억 달러를 투입해서 900만 명에게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주택 보유자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주택 압류와 대출 상환 조절을 완화하는데 7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를 최대 2천억 달러까지 인수하는 방안이었는데요.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500억 달러보다 규모도 확대되었고 실제 대출금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1,380만 개의 깡통주택 대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좀 조용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정책 발표 후에 마땅한 이벤트가 없어서 정책 공백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 시작은 소폭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34% 하락한 1109.4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8% 상승한 395.8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형주와의 강세가 다소 좀 두드러지면서 운수 창고나 운수 장비 업종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철강 및 금속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은행주 같은 중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신흥국가 개별 기업의 디폴트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이머징 국채 가상금리나 미 신용 스프레드 그리고 빅스 지수 등이 상승 반전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뚜렷한 정책 발표 일정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서 본다고 그랬을 때는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더라도 박스권 흐름의 연장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심 가질 만한 업종과 기업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박스권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어떤 업종이냐보다는 당분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고민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과 경기 부양 수혜 업종의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올해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추경 예산에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분 10조 원과 재정 지출 확대 재원 10조 원을 적자 국채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예산안으로 통과한 19조 8천억 원을 더하면 모두 40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텔레포탈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연간 4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국내 6개 유화업체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반덤핑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온 우리 정부는 설마 하다가 혀를 찔린 셈입니다. 아파트 가치가 떨어져도 추가 담보나 상환없이 기간 연장이나 대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감독당국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대출 부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체기업은 자구 노력을 해야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카드가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상 계획을 카드업계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한국 내 비자카드의 이미지 악화와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국내 카드 이용 수수료율을 0.03%에서 0.04%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기는 여전합니다.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EU 투자 펀드들이 자금 유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투자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산은 전체의 20%를 웃돕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서유럽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이탈이 속도를 더하는 양상입니다. 선박 가격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선가지수는 166포인트를 기록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가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이미 주문한 선주사도 가격을 깎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우유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판매가 감소하고 원유 재고량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비량이 최고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업계는 치즈 등 유가공품 제품을 강화하거나 차, 음료 등으로부터 부진 타기에 나섰습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해외 펀드의 수익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외 펀드의 경우 해지 비중이 일반 해외 주식형 펀드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해지 여부에 따른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많게는 4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정부가 합성 섬유의 주 원료가 되는 우리나라의 테레프탈산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간 우리 정부는 반덤핑 조사는 없을 거라고 이제 장담을 해왔는데, 그렇죠. 예. 상황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합성 섬유 주 원료인 테레프탈산 TPA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TPA는 페트병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주요 화학 제품인데요. TPA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 개시 의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월 초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쌍용차 문제도 있고 중국 간의 외교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지난 10일자죠. 10일자로 우리나라의 관보에 해당되는데요. 그 관보에 해당되는 공고문에 정식으로 이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시작한다고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조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1년간 이뤄지고요. 네. 그다음에 덤핑 조사 대사 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뤄집니다.
또 그 산업피해 조사 대상 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반덤핑 조사로 인해서 그 조사를 받게 되는 국내 유아업체는요, 그 6개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업계에 이제 피해는 분명히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그 반덤핑 그 산업 피해 조사 기간 총 4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만약에 그 반덤핑이 이루어졌다고 판정이 나면은 고일에 그 반덤핑 관세가 불가피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수출이라든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그 TPL을 생산하는 회사는 그 삼성석유화학, 그다음에 SK유화, 효성, 태강산업 등 6개사이거든요. 근데 이들 총 6개사는 현재 그 전체 수출의 그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 수출의 95%를 중국에 이제 그 수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사 결과 이제 그 반덤핑으로 판정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반덤핑으로 판정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국내 유학계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는데, 이 더 큰 문제는 이제 유학계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해운업계와 더불어 이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덤핑 피해가 자칫 그 유학계 구조조정으로까지도 그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중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런지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그 그렇죠. 기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보호주의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의 이번 조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워낙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요.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여러 국제회의 성상에서 그 보호무역제 확산을 경계하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면에는 그 이제 보호무역제가 확산될 경우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면이 깔려 있는데요. 그 현재 전 세계 각국이 그 반덤핑 등 외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기술 규제를 통해서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조사한 그 수출 기술 규제 현황을 보면요. 우선 그 인도 정부는 그 철강제약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그 강제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 에콰도르도 그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 그 시험 성적서와 그다음에 적합성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도 그 어린이 수입용품에 대해서 그 제3자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은 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몰려 있지만요. 네. 지난해부터 많이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국가, 이머징 국가 많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 각국이 하나하나 그 무역 규제 동향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외에도 이 그 가격 그 반덤핑이나 기술 규제 외에도 그 가격 담합, 이 그 경쟁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경쟁 규제를 통해서도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리나라는 그 수입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지 흐름에 우리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살 수 있는 카드가 좀 별로 없다는 게 좀 현실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서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힌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네. 그 비상경제대책회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그 2기 경제팀이 추구할 그 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그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그 기업 구조조정 방향의 큰 윤곽을 보면요. 이제 그 세제 지원을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요. 또 그 정부 주도로 기업 구조를 추진한다는 그런 큰 원칙이거든요. 한번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저희 그 이제 세제 지원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그 이제 그 부실 자산을 매입했을 때 그 매입한 뒤 매각해서 양도세 감면해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더 큰 거는 이제 정부의 개입 강도를 좀 넓혀가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뭐 구조조정 전략회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산업 정책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그런 플랜도 당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중소조선사라든가 이제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1차 구조조정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구조조정을 한 해 어쩌네 하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는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그 구조조정 가시화는 그 3월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 3월의 경우는 그 주요 44개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재무위험 평가가 신용위험 평가가 완료되거든요. 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이제 유동성이 우려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개혁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그 3월에는 또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작될 것 같고요. 또 그 2차 이제 중소조선사 건설사도 그 3월부터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정부 차원의 어떤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3월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업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거친다라는 중장기적인 이제 호재가 아무래도 여러 경제 전반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단기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에 따른 그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이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좀 예견을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면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시장은 더 냉각이 될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시장에서는 그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이제 구조조정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소되면서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경기 침체하고 이제 구조조정 리스크 해소가 그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호재와 악재 간의 힘겨루기에 대한 양상도 한번 예견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이제 시중에는 이제 돈이 원활하게 돌아서 돈을 필요로 하는 그 곳곳마다 원활하게 닿게끔 하는 것이 이제 또 정부의 역할인데요. 신용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제 세부 대책들이 그렇죠. 이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금융당국이 그 가계와 그 중소기업의 그 신용보증 확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풀도록 하기 위한 그 세부 방지 그 대책을 내놨는데요. 골자는 이제 그 임직원 면책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선 그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요. 그 금융회사가 그 자체 명확한 기준에서 대출해줬을 경우 이제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그 특히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이 이제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해도 그 이제 만기 연장이나 그걸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실도 면책해주기로 했거든요. 덧붙여 그 정부가 그 산업 정책상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는 또 부실 면제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정부가 이거 산업 정책적으로 대출을 해줘라 그런 지시가 내려간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그 은행들이 그 대출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연체 기록 등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하더라도 이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달러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 등 다른 여타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그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그 미국과 유럽은 올해 경기 부양으로 해서 약 그 3조 달러. 그 지난해 3배가량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이제 5천억 달러가 올 1, 4분기에 발행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그 현재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대규모 국채, 그 달러 국채가 발행될 경우 여기에 이제 글로벌 그 시중 자금들이 그 달러로 다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머징 국가들, 한국 등 우리나라 국가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봐도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서 달러가 없고요. 그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 자금 유출을 해나가면서 달러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되면은 그 시중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자금들이 또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네. 원화 가치는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처럼 이제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9시 13분 기준으로 1원 70전이 그래도 상승한 1,4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점점 악화되면서 한국의 신용 위험도도 함께 좀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 분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되면서 우리 국내 금융시장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네. 그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 CDS 프리미엄이 다시 2개월 만에 그 최고치로 올랐었거든요. 그 신용 위험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국내 금융기관이나 그 금융기관들이 그 달러를 차입할 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네. 신용 위험도를 살펴볼 수 있는 그 CDF 프리미엄을 보면요. 그
그 17일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CDS 프리미엄이요 4.12%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그 CDS 프리미엄이 그 4%를 돌파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008년 12월 9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도 상승하고 있고요. 사실 그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다른 국가보다 높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뭐 한국만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같은 A 신용등급인 말레이시아가 17일 현재 3.01%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보다 한국이 1포인트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이 2.39%, 그 태국이 3.05%, 그 브라질이 3.95, 그다음에 칠레가 2.81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쭉 한눈으로 보기에도 뭐 중국이야 뭐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예. 쳐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칠레 사실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뭐 어느 동급이라고 이제 비교되는 것 자체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렇죠. 나라들보다 우리가 그렇죠. 위험도가 더 높다. 부도 위험이 더 높다는 거죠. 예. 아, 이해가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그렇죠. 상황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우리 그 실물 경제 현황이 그 네. CDS 프로그램에 그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지적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뭐 칠레라든지 브라질 이런 다른 국가보다도 더 지금 견실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요인은 또 이제 이머징 국가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또 한국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조그만 움직임도 이렇게 CDS 프리미엄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UBS 투자증권이죠. 그 UBS 증권에서도 그 한국 CDS 프리미엄이 그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는데, 하지만 그 전문가들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보는 우리 리스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핵 리스크, 은행의 외화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크게 그 위험 요소로 안 보고 있지만, 그 외국에서는 매우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우리 국내 시각하고 외국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CDS 프리미엄이 그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내부의 시각이 아닌 그 외부의 시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그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핵 리스크 하나만 해도 저희는 큰 문제 없는 걸로 보는데, 거꾸로 외국 시각에서 보기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각차가 되게 많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그만 그 포장마차로 호떡집을 하고 있는데 호떡이 좀 더 잘 팔리고 덜 팔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트럭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호떡집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외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찻길 옆에서 호떡집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한 데서 해야지. 자, 이게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자, 뉴스테라 잡기에 지금까지 이종배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에 순조로운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6% 상승한 1119포인트로 1120포인트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399.61포인트입니다. 400포인트 탈환을 눈앞에 둔 2.44% 상승입니다. 환율은 9시 18분 기준으로 1원 40전이 상승했습니다. 1460원 40전으로 1470원 바로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타라 잡기에서 이종배 기자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내 모습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국가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객관적인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요. 자,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